노숙인 진료시설이 대부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노숙인들의 병원 진료가 어려워졌습니다. 노숙인들의 건강권을 위해 진료시설 지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숙인과 어르신의 줄임배를 채워주고 있는 명동밥집. 라파엘 클리닉이 명동밥집에서 무료 진료를 시작했는데 방문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냥 건물 장소로서의 집이 아니라 생각하면 뭔가 가슴이 뭉클거리는 가족이 있는 보금자리로서의 집이죠. 이런저런 사연으로 집을 잃은 이들을 우리는 홈리스라고 부르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형편이 더 어려워진 이분들의 무료 진료를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장내과 안규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라펠 나눔이라는 곳에 또 상임이사직도 맡고 계시죠? 네, 어떤 그렇습니다. 곳인가요? 저희가 한 25년쯤 전에 네, 이주 노동자를 위한 라파엘 클리닉을 네, 라펠 만들었었고 클리닉. 네. 한 10년쯤 지나서는 이제 그 저소득층 국가들의 의료인들을 네. 위한 라파엘 인터내셔널 만든 다음에 라파엘 클리닉이 있고 10년 후에는 제가 듣기로는 몽고나 또 다른 나라 네, 어떤 지금 나라죠? 미얀마? 몽골, 미얀마, 네. 그다음에 네팔, 벤글라데시, 네. 부르키나파소, 그런 의료 환경이 좋지 않은 필리핀입니다. 나라들을 네. 돕는 라파엘 인터내셔널이 생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생긴 또 이제 다시 한 10년쯤이 네. 지났을 때 저희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의료를 나눌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라파엘 나눔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 라파엘 나눔에서 지원하는 노숙인을 위한 무료 진료소가 생겼죠. 그래서 홈리스 클리닉이라고 뭐 많은 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제 명동 밥집, 명동에 거기에 그 옆에 아마 이제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명동 밥집과 함께 홈리스 클리닉이 생긴 게 코로나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2020년에 그 추운 겨울에 코로나가 네. 덮쳐왔는데요. 많은 자영업자와 또 저소득층들이 이제 노숙인으로 거리에 네. 밀려나게 됐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이제 공공의료 보건 체계들은 이제 대부분이 그 코로나 전담병원화 됨에 따라서 이분들에게 적정 의료의 그 접근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홈리스들을 위한 클리닉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홈리스 클리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 명동 밥집이 있는 이 옛날 개성 요거 그 운동장의 한쪽에 이제 텐트가 이렇게 크게 쳐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진료를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과목의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그 서베이를 했더니 네. 이제 내과, 그다음에 근골격계 질환, 그다음에 비뇨기과, 피부과, 치과 이런 과들이 필요하다라는 그 홈레스 사람들에게 네네. 많이 필요한 게 네, 그런 그 과목들이군요. 이유는 이분들이 네. 좀 고령층이시고 네. 또 그 질병 패턴이 그쪽으로 비감염성 질환 중에서 굉장히 네. 많은 빈도로 나와서 그런 과목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의료진들뿐만 아니라 혹시 봉사자들도 함께 했나요? 처음부터 네. 저희는 네. 의료인과 비의료인 봉사들이 같이 네. 하고 있습니다. 수는 얼마나 되나요? 한 60명 정도인데요. 네. 이제 의사 4분이겠죠. 저희 과 네. 4개씩 운영하니까 또 약사님들이 또 같은 숫자쯤 있다고 하면 네. 주로 이제 같은 계통 계열의 이제 학생들이 네. 참여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이 환자 안내와 진행은 또 일반인들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접수도 해야 되고 네. 뭐 네, 분류도 해야 맞습니다. 되고요. 네, 뭐 이렇게 설명도 해드려야 되고 그런 예, 역할을 꼬리실료에서도 많이 네, 와서 의료진이 아닌 네네. 평범한 분들이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시는 거죠. 네. 기존의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라파엘 클리닉을 오래 운영해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그쪽 진료는 중단한 상황인가요? 사실 이제 25년쯤 되니까 네. 방방곡곡에 이제 이주 노동자와 그 다문화 가족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네. 이제 그쪽 지역에도 의료 시설들이 생겨나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코로나 시기에는 어차피 이런 클리닉을 닫아야 감염의 위험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닫는 동안 저희는 그 다음에 발전 방향을 많이 생각하는 이제 그런 시기를 가졌습니다. 클리닉에는 아직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철저한 비대면 진료를 했고 지금은 하이브리드, 일부 피부과 같은 데는 대면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하루에 한 150명 정도의 이제
이제 환자들이 또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라파엘 클리닉이 비대면으로 그동안에도 계속 문을 맞습니다. 열어놓고 있었던 거군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여기에서 이제 의료진이나 봉사자의 감염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심각한 부분이고 또 이분들도 저희한테 맞아요. 코로나 얼마 갔다 그러면 안 돼서 감염 예방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할 수밖에 네. 없었습니다. 2층에는 의사, 1층에는 환자 그래요. 네.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게 계속 그 라파엘 클리닉에 오랜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홈리스 클리닉도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홈리스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는 또 새로운 경험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기존 활동과는 다른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을까요? 예, 상당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은 젊고 직업을 찾아서 희망을 찾아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다. 네. 그러면 이 홈리스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은 나이도 70세 다들 이상이시고 상심해 계시고 또 병도 하나가 아니라 당뇨, 고혈압, 네. 뭐 척추 비뇨기과 뭐 이렇게 대여섯 개쯤은 네. 뭐 안 아픈 데가 없으신 분들이시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데 대한 외로움, 분노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두 그룹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었습니다. 네. 이 일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에 정말 예쁜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노숙인이신데. 그래서 이제 이거저거 여쭤보다 그러면 어디서 사시냐. 쪽방에서 사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한테 오셨냐. 그랬더니 뭐 나는 옛날에 영어 선생을 했다.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었는데 자기는 지금 여기에서 한 끼 밥을 가지고 세 끼를 먹고 있고 여기에서 주는 약과 파스를 가지고 가서 쪽방에서 잠을 잔다. 그래서 그러시냐. 그분을 참 이 노숙인 진료 올 때마다 마음이 떠올립니다. 노숙인이라는 게 꼭 지하도에서 이제 그 주무시는 분들뿐이 아니라 이제 쪽방에 계신 분들 또 이제 여기서 한 끼를 드셔야 되시는 이제 그런 독거노인들 이제 그분들을 봤을 때 노인들의 그 노숙 생활, 노인들의 홈리스, 잃어버린 홈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 의료인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많이 생각하게 해요. 그분이 나가시면서 See you again 그러고 가셔서 몇 번 계속 그 예쁜 옷을 입고 오셨는데 이제 언젠가부터 이제 또 안 오시니까 쪽방에 계실지 지하도에 계실지 여성 노숙인이라는 건 이제 힘든데 어떻게 하고 계실지 올 때마다 참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홈리스 클리닉도 이제 라파엘 클리닉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더 이제 중점을 두는 그런 사안이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것에 그럼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해오시는 건가요? 클리닉과 마찬가지로 네. 제일 저희가 핵심을 뒀던 거는 이제 감염 예방이 코로나 되어야 상황이니까. 되는 거였고 이런 클리닉이 갖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네. 클리닉의 숫자라든지 검사라든지 약품의 종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네. 원스톱으로 진료를 받으시고 가시되 조금이라도 자기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런 데다 초점을 두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황과는 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감염 쪽이 제일 저희한테는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감염 쪽으로는 모든 봉사자들이 뭐 거의 의료인 수준의 감염 교육을 받았어야 됐고 그럼 복장도 좀 많이 다르게 해야죠. 방호복도 처음 우리는 단계를 더 높여서 해야 됐고 감염 수칙을 지켜야 됐고 그 다음에는 철저한 방역을 해야 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진료소를 통해서는
적어도 감염이 한 분도 아, 안 일어났고 또 그 우리 환우들도 예방 접종을 못 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다 예방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안내를 해서 감염에 제일 핵심을 두었다라고 보이고요. 제 거꾸로 보면 두 번째는 핵심 진료, 이분들이 꼭 필요한 원스톱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셔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오시면 자기가 가진 병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체계적으로 진료를 받고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좀 많이 모자라기는 길거리 진료다 보니까 많이 모자라지요. 아, 근데 저는 정말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하신 것부터가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워낙에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네. 아니, 그러면서 사실 정말 그렇게 하기까지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이 고생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더위에 이제 사중 옷을 이렇게 비닐로 네. 완전 커버를 하고 페이스 쉴드를 쓰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하고 글로브를 2개를 끼고 이제 봉사 현장에 네. 있으면 그냥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흐르는 상황에서 정말 많이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을 가려고 그래도 네. 옷을 다 벗으셔야 되고 물 한 모금 마시려고 그래도 모든 이제 그 옷 벗는 절차나 이런 걸 따르셔야 돼서 힘들으셨을 텐데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의료인들은 이제 감염 걸리면 다른 환자들한테 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아크릴판을 사이에다 두고 마이크를 놓고서 진료를 하게 됐는데 양쪽 다 마스크에다가 이제 그 의료진은 페이셜 쉴드를 썼으니까 말이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되고 또 환자분들은 약간 청력장애들이 많으신 나이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방 저 방에서 싸우는 줄 알고 네. 싸움이 일어났는 줄 알고 막 급히 가보면 두 분이 소통을 하고 있는. 열심히 대화를 하고 네. 있는 그런 현장들이 외국인이 이제 있었습니다. 노동자보다 소통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청각이 이렇게 약해지시면. 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적인 네. 거였는데 또 이분들은 마음이 많이 닫혀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 언어적인 그 소통보다 이제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만져보고 이렇게 네. 마스크 벗은 얼굴을 보고 싶은데 그 면에서 정말 소통이 네. 마음을 여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갔던 네. 네. 그럴 것 경험입니다. 같아요. 네. 네. 근데 또 노숙인의 입장에서는 가서 이제 밥도 먹고 어렵지만 소통도 이렇게 하고 진료도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니까 참 좋았을 것 같아요. 편리했을 것 같은데 그런 명동 밥집과 연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신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이런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 시너지 효과가 있었나요? 사실 그 명동 밥집에 를 정하기 전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네. 길벗사랑 공동체, 이제 서울역에 있는 네, 다시석이, 맞아요. 그다음에 저기 청량리에 있는 네, 몇 뭐 군데 있어요. 프란치스코. 밥집이. 네. 근데 거기에 방역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던 중 명동 성당 명동 밥집에 갔더니 확 트인 운동장에 네, 맞아요. 그 저희가 원하는 환자분들이 거기 쫙 와 계시고 식사도 하실 수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자리에다가 텐트 2개를 치겠다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서울대교구에서 네. 허락을 해주셔서 처음에는 텐트 2개를 거기에 치게 되었습니다. 네, 일주일에 3번을 밥집을 여는데 네. 한 600명, 700명 정도가 오시거든요. 요새는 800명이 요번에 더 오시는데 많이 옵니까? 저희가 진료를 하는 800명 그날 네. 800명이 오시는데 혹시 저희 환자들 때문에 더 오시는 건 어쩌면 아닌지 클리닉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것 같기도 아니면 합니다. 거꾸로일 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환자분들이 이제 오셔서 접수 대기를 이제 우리 진료표를 뽑으신 네.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시고 또 오셔서 진료도 하시고 네. 진료도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기관의 네. 병을 쫙 보신 다음에 약도 한꺼번에 받아서 설명을 듣고 가시기 때문에 그 가시는 표정에는 이제 얼굴에
미소가 네. 확 떠 있고요. 사실 뭐 종합병원 가도 여러 과를 한꺼번에 이렇게 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맞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 특히 노인 네. 그리고 이렇게 홈리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2차 병원에 가도 그 병원 내과하고 정형외과 한 두 군데만 가도 이분들이 정신이 없으신데요. 네, 진이 다 빠질 수가 있어요. 예, 원스톱으로 하고 네. 가실 때에는 또 파스도 하나 드리면 음. 이제 소중하게 파스를 가지고 가십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좀 그렇게 한지 이제 1년 됐으니까 거의 뭐 매주 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좀 얼굴도 익숙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친해지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은근히 도와주시는 분들도 네. 계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제 환자 대기를 하거나 줄을 쓸 때에 상당히 이제 조금 불편하시면 많이들 짜증을 내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몇 분이 나서서 나이 순서대로 하자. 네. 자기는 좀 젊지만 나이 드신 분들 먼저 모시자. 그래서 요새는 나이 드신 분들대로 순서대로 이제 진료 카드도 정리를 해주시고 네. 이제 그 운동장 밖에 거기 앉아 있는 거기 앉으면 이제 끝나고 청소가 큰 일이었는데 요새는 깨끗하게 치워도 주시고 또 얼굴에 약간의 미소들도 살아나시는 분들을 뵙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제 사회 시스템에서 이렇게 배제되었던 그런 분들인데 이 라파엘 그 홈리스 클리닉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 안으로 다시 이렇게 수용되는 그래서 사회에 다시 적응해 가시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경험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몸 아플 때 서럽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선생님들 또 봉사자들 있으니까 당연히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나라의 네. 그 이제 홈리스에 대한 정의가 네. 주거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집이 없거나 아니면 시설, 그러니까 시설 그렇죠. 홈리스 노숙인이거나 아니면 이제 주거 시설이 열악한 이제 그런 분들로 국한이 주로 외적인 되어 있고. 환경을 중심으로 정의를 예, 근데 내리는데 거꾸로 보면 홈리스 우리나라 홈리스의 제일 많은 원인이 질병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이분들을 다 커버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이런 분들에게 맞춰져 있는 저희 길거리 진료보다는 좋은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홈리스 클리닉이 이제 1년 정도 지났고 처음에는 이제 방역 때문에 많이 신경 쓰고 고생하셨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늘 항상 부족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홈리스 클리닉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에 제일 저희가 꼭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치과를 세팅을 하는 네. 일입니다. 사실 치과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입에 침 같은 게 서로 튈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세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치과는 어차피 한 주에 한 번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어서 지금 이쪽에 진료소, 그 클리닉 쪽에까지 연계를 해서 어느 정도 일주일에 3번까지 이제 진료소를 하고 싶다. 지금 당장 급한 거는 또 하나 제일 급한 거는 진료실 안에는 그래도 에어컨이라도 있는데요. 진짜 밖에 한번 나가보면 엄청 찌는 날은 맞습니다. 비라도 왔으면 좋겠다. 비가 와서 질퍽하면 비가 오면 안 되겠다. 네. 눈이 오면 이제 그 핫팩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손을 녹이면서 이제 진료를 해야 되니 환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분들이 대기를 하면서 여기에서도 조금 마음을 놓을 수 그렇죠.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두 가지가 저한테는 제일 급한. 맞습니다. 사실 운동장에서 기다리는 게 이제 야외니까 방역에는 좀 유리한데 또 이 추위, 날씨 이런 거에는 좀 취약한 그런 면이 있네요. 네, 상당히 네. 취약하고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네, 화장실 문제. 그렇죠. 교수님과의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말씀 안에 되게 홈리스 노숙인 분들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고 전달이 되는데
1997년 라파엘 클리닉을 시작으로 사실 아주 오랫동안 의료 봉사를 계속 해오고 계시는데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여러 가지 일을 겪으셨을 테고 열정이 식을 때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으시나요? 열정은 네. 그 진료 가기 전까지는 다 식어 있는 거거든요. 환자만 보면 다시 힘이 나시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그러니까 일요일 날 진료가 있으면 토요일까지 내일은 이거 뭐 해야 논문, 되는데. 강좌 이러고 있다가 일요일 아침이 되면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환자들, 이 열악한 환경에 환자들이 찾아오신다는 거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고마운 일이거든요. 또 가보면 저와 똑같이 힘들었을 텐데 봉사자들이 쫙 거의 뭐 6, 70명, 클리닉 때는 100명 정도 와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후원해 주시는 분들, 우리가 네. 마스크부터 모든 방호복부터 약부터 그 마음으로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별처럼 모여드는 느낌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나고 지날수록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점점 일상이 되어 간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봉사자들끼리 이 이상한 일이 이상이 일상이 되어가는 게 아니냐. 네, 그렇게 돼서 저희한테는 일상이 되어서요. 더 이상 낯설지도 않고 이제 네. 습관이 돼서 당연히 일요일은 아침부터 준비하고 별로 안 지쳐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지쳐도 환자분들이 우리를 믿고 이 거리 진료소를 믿고 100명씩 예약을 대기하고 계시다는 거는 포기할 수 없는 도전이기도 하고요. 오늘같이 더운 날도 또 어떤 날에도 이 봉사자들이 이 자리를 채워주신다는 거는 기적이자 여기에 와서 힘을 얻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겨울에 이분들이 파스가 없어서 파스 한 장 달라 막 이러실 때에 거의 100여 분이나 파스를 기증을 해주셔서 한 번도 파스가 떨어지지 않는 후원을 해주시는 이런 분들이 이걸 끌어가는 거지. 제가 지칠 일은 없고 이제 이게 일상이 되다 보면 오히려 여기서 힘이 나서 나머지 일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의사라는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소명의식도 있고 또 가톨릭 신자로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명 이런 것도 느껴지고요. 처음에 라파엘 클리닉 시작했던 또 김수환 추기경님의 또 어떤 말씀이랄까 그런 것도 굉장히 지속적인 힘이 되어주는 어떤 밑바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안규리 교수님 뵌지 굉장히 오래됐고 저희 어머니도 약사여서 거기서 봉사도 하셨고 초창기에 저도 가끔 따라가기도 했었는데 이제 안규리 선생님, 교수님 시작한 그 팀들이 이제 원로가 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클리닉이 또 어떻게 이어가는 또 후배들이 있나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때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그 팀의 막내로 지금까지 총무 역할. 교수님이 그때 막내였습니까? 예, 그때 제일 네. 막내로 이제 총무 역할, 총무를 거의 25년을 하고 네. 있는데요. 그때에 이제 학생들이 잔뜩 그렇죠. 그때 서울대 가톨릭 학생회 뭐 많이 와서 활동했죠. 가톨릭 학생회는 동네방네 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 식성이 좋아서 네. 무지 먹어서 봉사 끝나고 밥 사주는 게 또 큰일이었을 것 같아요. 네. 제 월급 날에는 대학로를 네.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다 외상집이어서요. 근데 그 친구들이
성장해서 이제 의사가 돼서. 의사가 돼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홈리스를 한다 그랬을 때 저는 내과라도 진료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웬걸 한 달도 안 돼서 도와주겠다는 봉사자가 가득 찼습니다. 네, 의사 봉사자들이. 네네, 지금 옛날 도와주시려면 제자들이. 네. 대기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또 그때 처음 세팅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나눔은 또 다른 나눔으로 네. 이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홈리스 클리닉에 소심하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봉사나 후원하실 분들은 네. 744에 네. 7595 치료하고 구호를 한다는 치료구호입니다.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홈페이지에 찾아주셔도 저희가 안내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홈리스라 그러면 이제 자칫 낯설어들 하시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만난 어떤 분이 막 아는 척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맏아들이 콩팥이 나빠서 이식을 본인이 주셨고 그다음에 둘째 아이도 유전병이었는지 또 부인이 이식을 해주고 이제 부인은 떠나가셨답니다. 그 애 둘의 뒤치다거리를 하다가 그 자리에 식사를 하러 오시게 된 것을 보면 우리의 이웃 중에 누군가가 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으니 조금 더 가깝게 조금 더 따스한 시선으로 봐주시면 그것이 저희한테 제일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나눔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 라파엘 나눔은 나에게 무엇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답변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한테는 네.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해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나무 많이 키우는데요. 네. 씨앗을 심으면 그게 싹이 트더니 막 성장하더니 그다음에 거기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또 번식도 하고 이것처럼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낯선 씨 하나처럼 그 의료 나눔을 시작했었는데요. 그게 싹이 트더니 막 성장도 하고 후배들 통해서 번식도 하고 네. 그리고 우리 환자들의 얼굴에 예쁜 미소도 피어나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보람이 되는 그런 열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나눔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들조차도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귀한 말씀 바쁜 가운데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